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여름철 기상 상황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의 김지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보도를요. 네. 태풍 너구리의 북상으로 전국적으로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수해 대비책에 대한 점검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장마가 늦어지고 있지만 장마 이후 국지성 호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8호 태풍의 경우 슈퍼태풍으로 불리울 만큼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태풍 경로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간판이나 외부 시설 등이 무너지는 피해에 대한 주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를 중심으로 태풍 주의 단계와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의 진로가 일본 내륙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당초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늦어지면서 이른 더위가 찾아온 만큼 여름철 기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이후 올 여름의 기상 상황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혜원 평가원께서 이 태풍 이후의 기상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지난해와 이번 장마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주변에서는 장마 기간이 맞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너구리도 당초 예상보다 남쪽에서 일본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간접 영향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공급된 열기로 서울 등 수도권에 올해 첫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장마 전선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잠시 사라졌다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에도 남부지방까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중부지방은 장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장마는 6월 중순쯤 시작돼 7월 중순에서 하순쯤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해 제주도의 경우는 예년보다 이틀 빠른 지난달 17일에 시작됐죠. 하지만 내륙은 7월에 접어든 지난 3일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22년 만에 지각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9일,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늦었는데요. 장마라고 하면 2, 3일 정도 비가 와줘야 하는데 비가 하루 정도만 내리고 바로 다시 남하하는 등 전선이 내륙에 머무는 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지만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중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별다른 피해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의 1개월 예보를 보면 7월 넷째 주와 마지막 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7월 말, 8월 초까지 장마 전선이 머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009년부터 장마 시정 예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여름 강수 패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마 기간이 끝난 이후에 국지성 폭우가 잦아 예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인데요.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장마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올 여름 기상은 엘니뇨 현상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4도 이상 높은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크게 확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를 지배하는 기단으로 덥고 습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면 한반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올해는 이 엘니뇨 때문에 세력을 확장하지 못해 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는 찬 공기와 경계면이 되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 비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 여름은 지난해처럼 극심한 폭염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유로 국지성 폭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 여름에 덥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해처럼 열흘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고 장기간의 극심한 폭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이 평년 정도의 폭염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여름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한두 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엘니뇨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엘니뇨 시기에는 보통 이 태풍이 필리핀 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은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그만큼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높은 해상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양의 높은 에너지를 받아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 시기가 8월이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보다는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라서 태풍의 길이 되는 이 고기압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에 놓여서 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직접 올라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김지연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태풍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름철마다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면서 도로가 마비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물난리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등 수해 예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들은 수해 예방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침수 시 대중교통 연장 운행을 포함한 여름철 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가 찾아오면서 실제로 발표된 계획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서울시의 수해 방지 대책들의 실시 상황은 어떠한지, 또 올여름에 있을지 모를 기상재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지연 기자, 네. 국지성 폭우 참 두려운 부분인데 네.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있었습니까? 네,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이 도로나 지하철 등이 침수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예. 또 바로 얼마 전 일이라서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일 밤 서울 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강한 소나기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지하 1층 대합실이 침수됐습니다. 밤 10시 10분쯤 1번 출구 쪽 인근 건물과 대합실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을 통해서 빗물과 흙이 유입되면서 일부 구간은 약 5cm가량 물이 차올라 보행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약 30분이 지난 뒤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빗물을 막았고 밤 11시 10분에 물을 모두 빼내는데요. 이날 서울에는 밤 10시부터 약 10분 만에 10mm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습호우에 대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풍수의 안전대책을 본격 가동한 상황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저류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소규모라도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해마다 침수 피해 등을 입는 5개 특별 관리 지역이죠. 강남역과 사당역, 광화문, 도림철, 한강로를 포함한 34개 침수 취약 구역에 이 지역에 대한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펌프장을 증설하고 저류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강남역 사거리의 경우 지하에 있는 하수관로에서 격벽 40여 개를 철거했는데 이 격벽을 철거하면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분산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던 관악산 도림천은 지난해 설치를 시작한 서울대 안팎이 3개소에 6.5만 톤 규모 저류 공간을 올해부터 활용합니다. 광화문 일대는 침수 원인인 백운동천 유로 변경 하수관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그동안 임시 저류 시설로 활용한 세종로 지하 주차장을 영구 시설화하고 청운중학교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 빗물을 머금는 물순환 시설을 96개소에 집중 설치합니다. 또한 시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홍수 예보 경보 시설, 그리고 하수광거 수위계를 확충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만 수집하던 강우량 데이터를
경기와 인천 지역까지 늘리는 등 수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하주택 4만여 가구에 보급한 물막이판 등 소규모 침수 방지 시설은 올해 5,680가구에 추가 보급하고 호우 시 발생하는 시민 고립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 14곳에 탈출 사다리 등 비상 대피 시설을 135개 설치한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의 기상 현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강수 형태도 횟수는 줄지만 강도는 커지는 등, 즉 비가 한번 왔다 하면 폭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장마 이후에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니뇨에 따른 강한 태풍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을 100%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침수 취약 지역 등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매년 되풀이되는 폭우 피해가 올해는 정말 바람대로 최소한으로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진단 여름철 기상 상황 관련 보도를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의 김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에서 2014년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의 맛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7월이 되어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장마까지 시작돼 높은 온도와 습도 탓에 하루하루 견디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바로 입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먹어 입맛이 없을 때 익모초를 다려 먹거나 여러 별미를 만들어 먹으며 영양을 보충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한국의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순천편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맛집 탐방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맛 남도 맛기행 순천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맛에 관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맛의 고장,
전라남도의 순천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순천은 전남에서도 매우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철새들로 장관을 이룬다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방송의 첫머리에서 이러한 순천을 스케치했는데 2분여 동안에 걸친 아름다운 순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을 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풍경 스케치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구성이었지만 시청자들로 하여금 순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식을 쌓고 앞으로 이어질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의 유명한 음식이라는 짱뚱어탕을 소개하는 꼭지에서는 음식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짱뚱어가 어떤 생선인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주로 서식하는 갯벌의 환경은 어떠한지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매우 좋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짱뚱어탕의 모습과 정갈한 식탁은 시청자들의 군침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청과 된장을 넣어 걸쭉하게 끓이는 조리 방법이나 주방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면 더욱 직접적이고 신뢰감 있게 보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짱뚱어탕 이외에도 명물이라는 정어리 쌈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꼭지에서도 음식과 함께 옛날에 구워 먹거나 쪄서 먹었다는 식당 주인의 추억을 함께 소개해 한층 더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어리와 햇고사리의 궁합이 좋아 같이 먹으면 좋다는 추천의 말이나 상세한 조리법, 그리고 정어리에 관한 설명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정어리의 장점을 소개하며 고등어와 비슷하지만 단백질,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자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앞머리의 짱뚱어탕에서 정어리, 고사리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튀지 않고 물 흐르듯해 자연스레 시선을 옮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 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차문화연구소 소장님의 말을 빌어 담백하고 맛있는 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보성차와 다른 순천차의 유래와 맛, 역사, 그리고 차의 수확에서 음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찻잎을 수확해서 차로 마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차 한 입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텔레비전 방송이지만 매우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찻잎의 모양과 크기에 따른 구분이나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첫머리에서 차를 마시기까지의 과정이 약 12분 동안에 걸쳐 너무 길게 이어져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맛 남도 맛기행 순천편에서 소개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전날 나간 뉴스가 다음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시제를 고치지 않고 그냥 방송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8일 아침 뉴스 시간에 전날 있었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오전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기사를 시제를 고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내보낸 것입니다. YTN은 전날 기사가 다음날 다시 방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시제에 좀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8일 일본 관방장관이 중국이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협력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는 뉴스를 화면 하단 자막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관방장관이 관광장관으로 잘못 표기된 채 오전 내내 계속 나왔습니다. 또 이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 발표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출연해 대담을 했는데요. 출연자 자막이 잘못 표기된 채 10여 분간 노출됐습니다. 뉴스를 24시간 생방송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자막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고쳐서 뉴스의 신뢰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8일 YTN에서는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트럭 7대분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액을 365억 원과 65억 원 두 가지로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경찰과 삼성전자 측 발표가 서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보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회는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분주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인사 문제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가 되면서 낙마를 했던 경우가 있어 내각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들은 국회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회가 대통령, 즉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주주의 중요한 제도 장치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공개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의 이력과 도덕성 그리고 의혹이 있을 경우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청문회 제도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순간 언론은 후보자들의 이력 중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이런 언론의 관심을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라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인신공격식으로 후보자들을 몰아붙이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에게도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은 실망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언론을 통해 많은 의혹들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경력과 연구 실적 부풀리기, 부당 주식 거래와 신문 칼럼 대필 등 보도된 의혹들만 본다면 고위직 후보자의 윤리의식과 도덕 기준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이 후보자의 자질을 공론화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보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본연의 진정성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과 국회라는 강력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언론이 의혹을 증폭시킨다거나 정쟁의 실마리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에게 어떤 제도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든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자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쟁의 갈등,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국가 원수와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장관의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거친 후보자를 국민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존경할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